네,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10월 6일 8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한반도 평화본부장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예. 근데 뭐 조용하고 단촐하게 차례도 네네. 안 지냈어요. 네. 예. 이게 네. 좀 시국이 그래서. 그래서 뭐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좀 오붓한 그렇죠. 시간을 보내신 거죠? 예. 네. 뭐 정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네. 좀 뭐 추석 연휴 좀 네.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좀 보낸 것 같고 그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난 9월 22일 날 북한군에 의해서 그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쓴 편지가 좀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네네 고등학생으로 알려진 네. 아들이 쓴 편지. 그래서 우리 아빠가 죽음을 당할 때 나라는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좀 이 절규 앞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무겁고 또 안타까운 심정을 좀 갖게 되는데요. 우리 김종대 본부장께서도 편지 한번 쭉 보셨죠? 예,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요. 사실 저도 근 일주일 넘게 자꾸 떠올라요. 네.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다음에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은 없었다. 네. 라면서 이미 탈진이 다 된 상태에서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이런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참으로 괴롭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네, 그게 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한 거거든요. 네.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유족들을 청와대 초청해서 네.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손도 잡아주고 네. 그러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런 어떤 경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한 번의 구두 사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되질 않고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의아한 부분인데 사실을 7월에 그 강화도에서 네. 우리 탈북민이 그 강화도의 임진강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개성으로 그렇죠. 월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발칵 뒤집혔었죠. 발칵 네. 뒤집어 이 사건을 두고 안보가 무너졌다, 경계가 뚫렸다 이런 여론이 대두되니까 해당 부대 이사단장, 해병 이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는 등 네. 초강경 문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때 여름에 그 물도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 임진강에 수도 없이 부유물이 떠다니는데 그 중에 그 TOD 열상 장비로 그 월북자가 탄 부유물이 잡혔다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부유물 중에 네. 그러니까 불가항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정부가 아주 강하게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래서 사상 초유의 보직 해임 사태까지 네. 이렇게 가는 그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 연평도의 공무원이 그 긴 시간 동안 넘어가는 걸 몰랐다. 그다음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뒤에도 별다른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랬다면 이게 왜 이렇게 방치됐는가? 이런 걸 좀 한번 따져볼 만한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조치하고 9월 달에 조치는 유사한 건인데 사실 7월 달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소동이 벌어진 게 전부인데도 이렇게 가혹한 문책을 하는데 9월에는 사실은 경계가 뚫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거는 아주 비극적인 참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아무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군 당국의 좀 관성에 젖어 있는 안일한 대처. 네. 그게 뭐 단순 표류자든 월북 시도자든 북한이 신병을 그 인도해서 뭐 체제 선전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쪽으로 송환한다든지 네. 그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미 9월 10일인가요? 에이브럼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네. 북한이 그 이제 무단 침입자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만큼 과거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좀 긴박하게 긴급하게 좀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뭐 최초로 이제
현재 북한에 의해서 그 실종 공무원이 발견됐을 때로부터 실제로 사살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럴 줄 몰랐다. 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좀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물론 야당이 정부 책임을 묻는 정치 공세와는 다른 측면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건데 아니 그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그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조치란 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무언가 대통령이 조치하기 이전에라도 어떤 해당 부대나 또는 군 당국에서 북한의 구조 요청 또 송환 요청 무언가 어떤 경고 메시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했던 거고 이 네, 사건을 네.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미세한 기회들이 많았을 때 우리가 왜 이것이 방치됐는가 이런 부분은 따져볼 만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후 과정에서 그 잔혹하게 살해된 그 국민들의 어떤 이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이건 정치 공세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고유한 어떤 가치이자 하나의 어떤 책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정부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필요한 정치 공세의 확산을 갖다 좀 네.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요한 것 같고 음. 아무튼 이번에 그 아들의 편지와 또 이제 그 피살 공무원의 형 유가족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탈북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근데 이번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정황 또 뭐 그 감청 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을 좀 초청해서 좀 비공개를 전제로 한 좀 자세한 브리핑 뭐 이런 것도 설명을 그 좀 하고 좀 진심으로 나오는 좀 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하는 좀 위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가해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은 뭐 월북한 게 뭐 잘한 거냐, 도박 빚지고 그런 거 정부가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랄까 일단은 어떤 떼쓰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또 인터넷에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또 다른 그 어떤 고립 내지는 차별 어떤 공격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혐오의 정서와 싸웠던 모든 방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벌어진 참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감스럽지만은 우리가 그렇죠. 예. 지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문제는 이후에 이어지는 2차 가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동체가 이렇게 감싸주는 네. 그러면서 혐오나 차별 또는 어떤 배제의 정서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제가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게 우리 사회가 건강하냐 병들었느냐를 또다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네. 그 점에서 저는 이 편지의 공개에서 다소 우려되는 점은 일단은 정부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그러면서 유족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그러면서 이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려는 이후의 노력이 그렇죠. 아마도 더욱 중요해졌죠. 좀 소홀할 때는 또 다른 이제 분열 내지는 공격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그 동생 또 남편 또 아버지를 잃은 그런 어떤 유가족의 심정에서 일차적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또다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심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공동체 또 정부에서 잘 보살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오늘 그 평화로에서 일부 주제로 다루게 한 것은 아마 추석 연휴 때 세계적으로 가장 큰 뉴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소식을 처음 접하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그런데 이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한편으로 방종한 평소에 어떤 그 좀 품행이 네.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냥 그 코로나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막 네. 무시하고 그러고 뭐 저기 그 대법관 지명 그 저 기념식에서 아마 바이러스가 이렇게 네, 네. 퍼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마스크 쓴 사람도 거의 없고 네. 앞에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진 네. 이게 우리나라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사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저런 거 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역 지침 내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말이지 그런 어떤 그런 거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가 그 9월 초에 집단 감염이 많이 됐잖아요. 네. 똑같은 어디서 본 기시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국 대통령이 조금 더 어떤 이런 어떤 재난 사태 또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사회 존립의 위기에서 무언가 그 재난을 극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다 본인도 피해자가 되는 네.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 미국판 이게 저기 사랑교회 제일교회 사건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또 이게 안타깝지만 감염이 된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상당한 그거에 따른 어떤 자초한 측면도 자업자적인 측면이 있는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적을 네. 해야 되겠고 게다가 지금 감염이 되고 저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가는 이 와중에도 이거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기가 한번 대통령이. 그 알아보니까 어. 오히려 앓고 나서 더 이전보다 상태가 좋아졌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코로나 때문에 당신들의 삶이 저당 잡힌 일이 없도록 해라.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라잡는다고 본인도 설마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불과 사흘, 3일밖에 입원을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건 명백히 무리한 행보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명백히 빼놓고는- 무리한 행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거. 아니 그런 그런데 거죠. 이게 대선도 이제 더 그러면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전 미국 정치의 엔트로피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사실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아주 저 혼란과 앞으로 불안이 어디로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아니 코로나 19가 그렇게 만만하고 저기 뭐랄까 이 대선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하루에 6만 명씩 확진되고 그다음에 한때 뉴욕에서는 아주 뭐 옛날 9.11 테러보다 많은 사망자들이 죽어서 심지어는 섬 하나를 공동묘지로 만들어 버리듯 뭐 네. 관이 동이 나 가지고 아주 뭐 그냥 거의 집단 매장을 하던 이런 어떤 그 사태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공동의 적에 맞서서 이 바이러스라는 적에 맞서서 전쟁하는 지도자로서 어떤 자기 어떤 원칙 결연함 그다음에 자제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 대선이 이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누가 당선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제대로 되는 예. 대선이냐?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으면 코로나 19와 같은 이런 좀 무서운 전염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와의 전쟁 그러면 방역이 최우선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트럼프의 화법은 걸려서 맞서 싸워서 이겨내자. 걸리더라도 맞서 싸워서 이겨내자. 내가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막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오히려 전화 위험천만한. 위복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선에서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운이 좋아서 지금 무리한 치료 막 약물을 3개씩이나 투입해가지고 승인이 안 된 약물까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증세를 호전시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아무 약물이나 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인 안 된 약품에 대해 가지고 너도 나도 앞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그때 그 혼란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고. 네.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서 만일에 나중에 증세라도 악화된다면은 이건 뭐 대선 치를 것도 없이 자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후보 교체를 못 해요. 다음 달 3일이 투표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이제 후보 교체하기엔 때가 늦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당국 뭐 이제 이런 의료계에서 나오는 최근에 또 그 조사 결과, 연구 결과 주목이 되는 게 완치자들의 한 3분의 1 가량이 뭔가 이렇게 좀 그 정신질환에 가까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착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환청 아니 이게 또 이제 이렇게 그 머리가 그냥 갑자기 그냥 하얘진다는 그 번아웃 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층일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게 완치가 됐다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인데 안 그래도 그 전부터 트럼프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 뭐 걱정을 했던 미국의 의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일을 거치면서 이것이 어디로 볼등이 튈지 일단 뭐 미국 그 언론들이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확진 판정 이후 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는 더더욱 그냥 죽기 살기식으로 대선에서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수를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파 포퓰리스트의 그 네. 어떤 민낯은 이미 드러났지만 네. 더욱 더 선동적인 기질을 강화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입니다. 제가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한국 정치가 훨 낫더라고. 미국에 가 보니까 옛날에 미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현자들의 모임이라는 상원이 존재하고 네. 여기서 정쟁을 자제하면서 어떤 국가 이익에 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봤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담합이 될 수도 있고 유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나친 정쟁은 이렇게 자제되면서 대통령과 상하원 간에 어떤 그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런 게 이제 미국을 유지한 토대라고 이해를 했던 건데 재작년경부터 이렇게 미국에 가면은 세상에 정쟁도 이런 정쟁이 없어요. 거의 극단적이고 이제는 어떤 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이 밥 먹자고 초청해도 안 가요. 완전히 적대시하더라고. 네. 그리고 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1년 내 싸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1년 내내 2월 달인가요? 트럼프가 이제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 연두 요소를 발표하는데 트럼프가 앞에 있는 자리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연설문을 갖다가 이렇게 쭉쭉 찢는, 찢어버리죠. 이런 모습.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인들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자 위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미국 정치 양극화다. 예? 양보도 모르고 타협도 그렇죠. 모르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지 딴 데서 무슨 미국의 위협을 찾는 건 다 헛짓거리다. 이런 어떤 좀 한탄이 나올 정도로 그 재작년에 셧다운 사태, 연방 정부 마비 사태까지 간 적이 있고요. 네. 이번에 저기 대선 토론은 국내 좀 영어 잘하는 교수들이 관심을 갖고 CNN을 시청했다고요. 네. 내가 그까지 못 보겠대요. 아유, 트럼프가 말 대부분, 끊는데 예. 끊는데 참 이거 뭐 거의 1분 단위로 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70몇 번을 트럼프가 끼어들었다는 건데 그 도저히 토론을 볼 수가 없어서 중간에 인내심이 바닥나 가지고 못 봤다. 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심심치 않게 하고 이러한 걸 보면은 그 트럼프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 내 기존 엘리트층에 대한 적개심 이거를 강조해 가지고 서민들의 그 분노의 표를 자극해서 네. 이걸 갖고 한몫 잡아보겠다고 하고 여차하면은 뭐 대선 자체를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뭐 부정선거로 몰아버리면서 그렇죠. 완전히 또 다른 뒤집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세를 과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런 이게 징후를 보이고 있죠. 거의 네. 민주주의의 승복할 거냐? 선거 결과에 승복할 거냐? 있다는 질문에 어. 웨이트앤시 두고 보자. 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른바 우편 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뭐 어디 그렇죠. 쓰레기통에서 자기 찍은 표고 7장이 발견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 갖다 계속 하면서 네. 계속 이제 이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가지고 이게 자칫 2000년 미국 대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때 그래도 뭐 플로리다 그 판비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네. 이른바 뭐 이제 이렇게 그 개표 혼란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조지 W 부시 후보가 그걸 승복하지 않고 결국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 가서 그 대법원이 결국 부시의 손을 들어줘 가지고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그 결과 한반도의 운명도 크게 뒤바뀌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상황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 또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아까 없을 것 제가 같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지금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 혼란 그 자체가 우리의 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해진 질서에서 이게 뭐 평화로운 한반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하기보다는 이 자체가 알 수 없는 그렇죠. 예.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으로 나가기보다는 기존 것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보다 확실한 거 이런데 아무래도 민심이 쏠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무언가 지금 시대의 과제를 생각하기가 어렵고 네. 일단은 내 위치가 박탈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날개 없이 추락할 수도 있는 우리 IMF 이후에 겪었던 그 황량한 네. 어떤 집단 정서, 집단의 기억 이런 것들이 자국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정치와 경제 이런 데서 굉장히 어떤 불확실한 요인으로 이것이 부각이 됐을 때 굉장히 이성이 마비되고 조금 더 안전한 길을 택하게 되는 기존의 관성에 굴복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로 아마 좀 가는 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아마 그 처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원하는 거는 그동안의 묵은 과제를 이제는 한 스텝 더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이러한 희망적 계기를 포착하길 바라는데 이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죠. 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참 혼란스러운 미국을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참 뭐 미국 대선 결과도 우리가 좀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히 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좀 미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미국의 현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다뤘던 것처럼 여러 차례 러브레터도 주고받고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재선을 생각하면 빠르게 협상하겠다. 퀵클리를 강조하면서 빠르게 김정은과 만나서 협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석에서도 이제 우리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면 아이고 이게 참 이 트럼프 이게 좀 뭐 막내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좀 탐탁지는 않은데 근데 바이든이 되면은 이게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을 또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참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그 정서가 참 복잡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노무현 재단에서 주최한 14 남북 선언이 이제 몇 주년입니까? 13주년이 되나요? 그렇죠. 예. 2007년도 예. 10월 4일에 기념 토론에서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김준영 네 명이 유시민 이사장의 사회로 네. 2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걸 풀로 다 들으면서 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마조마하던 것이 다소 좀 약소국의 약간 비루한 자세라면 네. 거기에 등장한 패널들 특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하기 나름이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진보 정권이 집권 기간이 겹치는 게 2년밖에 안 된답니다. 2000년대 이후로 거의 그러니까 엇박자였거든요. 아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클린턴 정부 때. 클린턴 행정부와 김대중 정부 예. 이때를 제외하곤 예. 이때를 제외하고 뭔가 한미 간에 좀 공조가 잘 돼서 전향적인 대북 정치의 공조를 이뤘던 시기를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것 같아요. 예. 그 2년밖에 안 된대요. 그때 클린턴하고 해서 이제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한미 공조가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시기였던 거. 얼핏 보면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집권을 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이제는 어떤 좀 중견국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가 주어진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미국의 대선을 강 건너볼처럼 이렇게 지켜만 볼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고리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주장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쭉 나왔는데 저는 바이든이 이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이거는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더 답답해요. 사실은 더 답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러니까 상원의원이 오늘 1973년부터 2009년까지 지냈고, 되게 오래 했네. 그러니까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그 나라는 지냈고. 그러더라고 주로. 예, 한 번 하면 뭐 주구장창. 거기는 뭐 거의 아니니까. 종신제 같아. 예. 웬만하면 안 바꿔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또 8년 지냈고, 또 네. 상원에서도 외교위원회만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의회,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그 외교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인데, 부통령으로 있을 때, 그리고 최근에 그 좀 밝힌 뭐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의 그 기본적인 키워드를 잡자면 현상 유지예요. 네. 네, 현상 유지. 그래서 실제로 부통령 때도 그 일본, 한국, 중국 돌아다니면서 현상 유지를 갖다 입에 달고 달았던 그런 어떤 그 사람인데, 근데 이게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게 결국 한반도에선 정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예. 현상 70년, 변경이죠. 그렇죠. 현상 네. 변경이잖아요. 평화적인 네. 방식으로 또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현상을 변경하는 이런 어떤 좀 그 물밑에서 거대한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한 가지 좀 그 지금 김종대 본부장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는 가능성의 문이 그렇다고 닫힌 게 아닌 게 뭐냐면 대체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을 좀 살짝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정권이 동맹국의 입장과 요구에 좀 더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온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는 막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맹공을 가하면서 왜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안 하느냐. 근데 필요하다면 당시에는 김정일이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집권하고 나서는 이른바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이름으로 대북 정책이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건 미국의 자체적인 판단, 또 북한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도 중요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을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갖다 사사건 제동을 걸었던 이게 또 크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인내가 나오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주로.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면 분명히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우리 외교가 추구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희미하게 열렸을지라도 그 문을 갖다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 전략과 또 실력을 하나둘씩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날 토론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1, 2년 동안은 남북 관계에서부터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네. 이런 기조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더 그러면 힘을 이게 내지 자성적인 목소리가 않으면 나왔었습니까? 저는 예. 전체를 못 봐서. 그래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하고 네. 문정인 그 대통령 특보가 논쟁을 합니다. 네. 상당히 비슷한 분 같은데 상당히 세게 논쟁을 해요. 어떤 지점에서 이게 이례적인 건데 이종석 장관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중재자 그러는데 네. 그건 우리 나름대로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돌파 능력과 대안을 가질 때 중재 능력이 있는 것이지. 네. 북한의 눈으로 보면 남한은 미국의 꼭두각시인데 네. 어떻게 중재가 되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최근에 올수록 문재인 정부 힘은 점점 약화되고 네. 어떤 준비된 철학도 비전도 이런 것들로 굉장히 지금 뭐 중재하기에는 뭐랄까 어떤 그 외통수에 몰린 듯한 모습만 보여왔는데 네. 무슨 수로 돌파하겠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질타성의 이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답변은 뭐냐면은 아니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가 없다. 네. 예.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뭐 우리가 그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어떤 인상을 준 우리의 잘못은 인정은 하지만 몇 번 기회가 있었던 게 지나간 건 인정은 되지만은 최선의 대안은 내놓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통령 특보니까 그 좀 정부를 또 디펜스하는 그렇죠. 예, 것이고
거기에 김준영 그 국립외교원장이 거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주고받는 걸로 논쟁은 길지 않게 끝났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일단 정상외교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네. 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볼턴을 위시한 그 매파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입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의지를 좌절시킨 것도 맞아요. 네. 그러나 그런 탑다운식 정상 외교에만 너무 올인하고 몰입했던 것은 조금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니냐. 네. 사실은 미국은 대통령 혼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 남한을 제대로 활용해야 미국하고 더 어떤 저 대화의 진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그 중재안이 이제 하노이에서 노딜로 결렬이 되고 나가지고 완전히 무시하는 걸로 네. 남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란 북한 쪽의 전략 실수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미국을 더 설득할 수가 없다. 이 남한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해서 북한이 모른다는 것도 실패 요인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북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대미 전략에 대해 가지고 같이 한번 북한하고 논의를 해본다든가 또는 어떤 그 조금 더 어떤 그 탑다운 외교를 뛰어넘어 가지고 공공 외교 차원에서 더 평화의 담론을 구체적이고 과감하게 더 밀어붙이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날 토론에서 다 나온 거예요. 네. 얘기가.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 토론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뭐 제 생각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남북한의 결정적인 실수, 전략적인 착오는 단계적 해법에 집착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틀려서가 아니라 아니 북미 간의 오랜 불신 관계 또 사안 자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하나둘씩 하나에 합의하고 이행하고 거기서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 이걸 이행함으로써 또 다음 단계 넘어가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건 지난 30년 동안 실패한 방식입니다. 30년 동안 실패한 방식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 해법이 통하려면 미국이 단계적 해법에 동의해야 되고 그것은 미국도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현상 변경, 즉 비핵화 평화 체제 또 북미 수교라고 하는 그래서 70년간의 적이었던 북한을 친구로 삼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결심이 단계적 해법에 의해서 이게 단계별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대미 불신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뭐 일종의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했던 것이 오케이 1단계로 영변 핵시설부터 폐기하는 거로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건 단계적 해법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존 볼튼과 같은 미국의 매파들 또 회의론자들은 이게 바로 북한의 노림수가 바로 이거다. 북한의 노림수는 영변 핵시설 정도를 폐기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폐기하지 않는. 그래서 핵시설 폐기하고 한 제재 완화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의 문을 내리는. 이런 게 북한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공세에 너무나도 취약한 방식이에요. 너무나도 취약한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 단계적 해법을 좀 뛰어넘는 좀 더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그걸 좀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그러니까 심각한 너무 단기적인 상황이에요. 성과에 집착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이 문제를 너무 조금 이렇게 협소하게 이해하면서 특정한 방안에 좀 집착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자 이게 결국은 남마처럼 얽혀 있어요. 네. 굉장히 지금 실타래가 복잡하게 돼가지고 매듭을 이걸 하나씩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땐 단칼로 그냥 끊어버리는 수도 있는데 지금 고르디우스의 그럴 수는 매듭을 끊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자 그런데 그날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미국의 권력 교체기에 북한 핵 문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하나는 비핵화의 관점인데 비핵화가 돼야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그런 것들이 주로 저 트럼프 정부의 주류 또 네, 네. 민주당까지도 사실상 네, 네. 그게 주로 거기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핵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론자들의 관점인데, 네. 심지어는 북한하고 이 모든 걸 협상하고 거래하면서 풀 수 있다. 네. 그러면 동맹도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도 카드로 쓸 수 있다. 뭐 다른 것도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옛날 미소 간의 그 거래를 했던 것과 유사하게 어떤 핵 군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현상 변경에 대한 걸 전부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소수파들이 있는데, 바이든이 앞으로 대북 정책을 설계할 때 어떤 인물들이 참여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죠. 예, 네,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어떤 다른 식의 그 발상의 전환들을 촉구하는 인물들이 그 중에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 초쯤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비핵화의 담론으로는 풀릴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 정치상 불가능한 접근법입니다. 한국 정치상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민주당 정권의 최대 목표는 재선이에요. 예? 예. 근데 북한이 아무리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상당히 인정하는 형태에서의 어떤 북한과 협상을 도모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손해 보는 게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당연히 낮다고 보여지고, 그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식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자책골을 넣는 이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갖게 되고, 아마 트럼프가 재선되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군 우리가 뺄 수도 있어. 이럴 수 트럼프 있는데. 사위 있잖아요. 이방카 남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양반이 그게 결정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트럼프가 그런 방식의 북한과의 담판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미국 주류의 반격도 백래시도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존 볼튼의 책에도 나오는 거고 밥 우드워드의 책에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 시 트럼프가 자기가 공언한 것처럼 빠르게 북한하고 협상하겠다. 그래서 미국 주류가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공포심, 트럼프에 대한 공포심, 즉 트럼프가 김정은과 담판을 짓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이런 어떤 상황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미국 주류가 똘똘 뭉쳐서 저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어집니다.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비주류라는 거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라 무지 세 보이는 건데 예.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네. 그래서 뭐 코로나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래갖고 자기가 더 강해졌다. 스트롱맨을 막 자처하면서 어떻게 어디로 튈지는 사실 좀 예상하기 힘든데, 아무튼 미국 주류의 반격도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종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예. 이것은 2부에서 좀 다뤄보는 것으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평화로 1부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비핵화, 정말 그 대안은 없는 건가, 해법은 없는 건가,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부 순서 바로 이어가죠. 수도 없이 사실은 토론한 주제인데 네. 참 이런 주제로 토론한다는 게 한편으로 마음은 무겁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이제 제 직업병일 수도 있고 저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토론도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저는 하나둘씩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핵화하면 또 이게 갑갑해집니다. 일단 대문 좋은데 안 됐잖아. 그 앞으로 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얘기해? 근데 우리가 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일종의 기승전 비핵화예요. 그렇죠. 그죠? 예. 이러면 좀 남북 관계를 회복하려면 좀 뭐 경제 협력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려면 좀 제재가 완화되고 좀 풀려야 되는데, 체제가 완화가 되고 풀리려면 결국 좀 뭐 비핵화에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 예.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가 워낙 촘촘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실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다 어떤 한반도 문제의 추상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토론이 쉽습니다. 네. 그리고 합의도 잘 돼요. 네. 근데 이걸 구체화돼 가지고 이제 세분화해 가지고 풀어가는 영역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은 사람들끼리도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핵화라는 걸 이제 모호하고 추상적인 영역으로 목표 개념으로 놔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실무적인 어떤 이야기는 다 깨져나간 거거든요. 네. 하나도 살아남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는 그 비핵화란 개념이 뭔가? 이 비핵화가 일시에 해결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로 설정된 게 맞느냐는 어떤 그 문제가 근원적인 질문 아니냐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거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도대체 한반도 비핵화가 뭐냐? 김정도 부장께서도 오랫동안 관심 갖고 있는 아니 주제니까 난 북한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비핵화가 뭡니까? 아니 그건 미국에 가서 한 얘기인데 도대체 북한의 비핵화가 뭐냐? 그거는 이제 뭐 CVID, 예. FFVD 예. 뭐 이래가지고 어려운 용어 있잖아요. 왜? 네, 네, 근데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핵화란 말이에요. 네. 뭐 불가역적이고 또 저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뭐야 또 저기 되돌이킬 수 없는 뭐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 비핵화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되돌아가는 걸 문수로 막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 이거는 뭐 제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이게. 그거 뭐 그렇게 강렬하게 믿을 수도 있지만 그건 현실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 천국에서나 존재할 법한 하나의 어떤 규범적 강령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규범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과연 목표가 되는 게 맞느냐는 게 일단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저기 검증하고 정착시키고 또 이렇게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북한하고 미국이 이해관계가 달라요. 문제는 예. 자기의 안정과 주권을 확립한 위에서 비핵화를 얘기할 건데 미국은 그런 거 고려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존재하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CVID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말이 나온 지 17년이 지났어요. 네. 17년도 넘게 지났습니다. 이게 이름 뭐 FFVD 뭐 영구적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폼페이오하고 존 볼턴이 합작품이거든요. 이 FFVD는 사실 FFVD는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잖아요. 예? 왜? 이란 핵협정은 허술한 게 많다.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해서 비핵화가 뭔지를 보여주겠다 해서 만든 게 FFVD예요. 네. 근데 이란 핵협정도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강한 걸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나온 게 FFVD예요. 그러면 미국의 일방적 입장이 더 강경해지고 더 일방적으로 가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더더욱 더 낮아지게 되겠죠. 네. 예, 낮아지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우선순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국내 정치적인 이익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해 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다라는 걸 이 용어를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나온 게 이 표현이 나온 지가 30년이 지났잖아요. 네.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90년이 처음 나왔죠. 근데 도대체 한반도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우리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는 뭔지 모르겠고 지금 이런 어떤 미국은 상황이에요. 어떤 심령술에 가까운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다고. 뭐 완전 검증 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차원의 이제 완전히 다 어떤 이루어진 모든 것 그 실현 불가능한 게 그게 어떤 뭐 심령술적인 거지 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에 미국 국무부에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FFVD가 그 내용이 북한이 핵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이중용도 프로그램을 다 폐기하고 특히 핵무기는 미국한테 넘기는 방식이 FFVD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당신들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한테 그걸 들이민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제재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경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만 더 옥죄면 북한이 결국 양보하고 나온다. 굴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뭐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냥 거의 이제 이게 종교화된 겁니다. 뭐 CVI든 FFV든 이게 거의 이제 종교화되고 있는 이런 국면인데, 근데 이게 뭐 협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이게 협상을 결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 방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쭉 있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우회할 수도 없고, 그죠? 이걸 또 뒤로 미룰 수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왔던 바기 때문에. 네. 그게 우리가 학습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다른 접근법, 30년 동안 실패를 반복해왔던 접근과는 뭔가 다른 게 없는 거냐. 근데 저는 실사구시 해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만 냅다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전 세계로 한번 시야를 넓혀보면 지금 전 세계 116개국이 비핵무기지대, 영어로 얘기하면 뉴클리어 웨폰 프리존에 속해 있어요. 뭐 동남아시아 비핵시대, 중남미 비핵시대, 아프리카 비핵시대, 또 뭐 저기 남태평양 비핵시대, 중앙아시아 비핵시대, 전 세계 절반이 비핵시대예요. 예. 그 비핵시대는 그게 아마 시청자들이 뜻밖의 예. 아마 그러니까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도 비핵시대는 권고한 내용이고 유엔 문서도 존재합니다. 비핵시대의 정의는 이런 거고 목표는 이런 거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누가 주체가 돼서 또 유엔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정리된 문서도 있어요. 그 문서는 유엔 안보리, 유엔 안보리가 또 그 지지까지 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없는 거 갖고 헤매지 말자. 비핵화의 정의가 뭐고 목표를 갖고 짧게는 2018년 이후로 길게는 1990년대 초반 이후로 30년 동안 헤매왔는데 합의하기도 힘든 한반도 비핵화를 갖고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있는 걸 잘 쓰자. 즉, 그게 비핵지대화. 즉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북한도 그 한반도 평화 정착의 5대 조건인가 제시했잖아요. 2016년. 2016년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남한의 핵무기 반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나와 있고, 네. 뭐 저기 그 주한미군 기지도 사찰이 받아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로선 좀 과하다 그래서 무시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 비핵지대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반도에서 어느 나라건 어느 군대건 간에 생산, 배치, 사용, 반입 모든 게 다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비핵지대화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반도 비핵지대 그러면 지대 내 국가는 남북한이에요. 그 남북한이 1차적으로 이 비핵지대 조약 체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주체가 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주적인 방식이고 동시에 그 5대 핵보유국 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어디셔널 프로토콜, 그러니까 추가 의정서에 또 서명하게 돼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남북한은 당연히 핵무기를 안 갖고 있는 건 폐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5대 핵보유국들은 남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핵무기와 그 투발 수단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걸 국제법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게 뭐지,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뭐 헷갈리는데 비핵지대는 비교적 그 개념과 목표가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요거 하지 마라. 그렇죠. 어. 예. 이 하나의 존을 설정해서. 그렇죠. 예. 어. 그 유엔에 아주 잘 정리된 문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없는 거 갖고 헤매지 말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있는 거 갖고. 예, 그 비핵지대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손쉬운 접근법이고 네. 좀 보편 가치로 가면 되는 건데 네. 왜 자꾸 한반도 상황에 안 맞는 그 복잡한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이 개고생을 하냐 이거지 이게 네. 왜 개고생을 했냐 이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안 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안 돼 왔던 거예요. 시도 자체가 안 돼 왔던 거고 또 미국이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핵 옵션을 계속 갖고 싶은 그렇죠. 거죠. 네. 아니 자기들은 이 뭐 이렇게
예외적인 국가이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나라이지 자기의 행동의 자유가 국제 규범에 구속당하는 걸 굉장히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뭐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핵무기 사용협을 하지 마라. 특정 지역에 핵무기와 그 투발선을 배치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라는 걸 체질적으로 왜감 나와라 배 나와라 나한테 그러냐 이거지. 그렇죠. 예. 우리는 예외적인 국가인데. 네, 네. 예, 최근에 중국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네, 뭐 약간씩 중국도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미국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비핵시대에 대해서 뭐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만 미국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게 공론화가 됐을 때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러니까 그 미국 뭐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 전문가의 얘기는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할 거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시대 조약안이 나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고 얘기를 했었고. 뭐 이상한 입장이었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 배치가 금지되는 게 포함되는 거냐. 그죠?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 내용이 거기에 뭐 다른 조건이 안 붙는 거냐. 막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따지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의 비핵시대에서 논란이 됐고 해결이 된 사례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관성을 봤을 때 전통적인 입장을 봤을 땐 미국이 마다할 가능성은 높은데, 근데 이 비핵시대가 30년 묵은 북핵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해법이라고 한다면 미국 행정부도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로 불리는 북핵 문제 해결에 성공하는 행정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하고 충분히 토론해 볼 수 있는 주제다라는 거고. 바이든한테 편지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제가 뭐 네. 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김종대 본부장님의 감수를 받아서 뭐 편지를 좀 뭐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면 그래요. 저 아까 방금 전에 김종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좀 흡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되면 이거 종북 아니야? 친북 아니야? 북한 주장이잖아. 네, 북한 주장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색깔론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그걸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네. 한미 동맹 문제와 함께 이게 국내 정치로 논란이 되는 이런 가능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란 거예요. 북한이 주장해왔던 것과 흡사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즉 공감을 통한 최대의 압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을 하여금 이게 굴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명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잉태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최대의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는 그러면은 것이죠. 결국 이겁니다. 그 어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실 어떤 지금 핵을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에 한반도에서 안정을 도모하는 길은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도 전략 자산을 도입하고 미국의 해구산 또는 전술 핵무기를 통해 가지고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서 결국 남북한이 다 같이 어떤 그 핵 옵션을 갖는 네. 이렇게 해서 차라리 어떤 그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면 어떠냐? 식은땀 나는 평화. 세력 균형을 이뤄서 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을 채택할 수 없다면은 공히 내려놓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이런 어떤 핵과 핵, 의지와 의지가 충돌해서 균형을 이루는 게 이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과연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했던 그 방식대로 이 어떤 그 한반도에서 가능하다면은 저 사실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우리도 가져버리면 될 거 아니냐. 네. 이게 어쩌면 국민의힘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게 예, 생각하는 지금 분들이 보수 좀 야당의 많이 사고 있어요. 방식이에요. 네. 우리가 각종 예.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의 독재적인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항상 50% 넘게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예, 높아요. 예, 굉장히 높은. 예, 아주 그런 점에서 특이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면 국민의힘이나 우리 보수 여당은 아마 환영할 겁니다. 네. 자기들이 주장한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해보라 그러면 환영은 하지만 할 용기도 없으면서 일단 이런 걸 주장하고는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늘날의 북한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그 길을 이제 피해야죠. 북한을 닮아가는 거니까. 네, 네. 예, 그런데 그런 공포의 균형, 어떤 그 세력 균형의 담론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면 다 같이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을 건데. 네.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핵이나 어떤 그 전략 자산으로 위협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고 여차하면 주한미군도 사찰받든지 떠나든지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면은 그러한 요구의 취지를 충족시키는 게 비핵지대화 아니냐. 그렇죠. 예. 예. 과거에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지대를 얘기했을 때 1980년대 말까지 그때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였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이런 제 거절을 했던 거고 근데 음. 지금 뭐 2000년대 이후로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뭐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저기 예. 오히려 용인하는 발언을 뭐 이런 했죠. 용인하는 예. 발언도 이렇게 했었고 네. 그건 뭐 이제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고 다만 북한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는 형태로 그 전력 구조와 군사 태세를 좀 바꿔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북한이 얘기했던 조선반도 비핵시대에 비해서 지금 많이 톤다운이 된 거예요. 네. 그만큼 공통 분모,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영역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근데 이 비핵시대만 가지고 해보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뭐 사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뭐 비핵화도 중요합니다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고 북미 간의 수교도 이루어지고 남북 관계도 본격적으로 좀 발전하고 이 과도한 이 한반도판 매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좀 군비 통제도 좀 일어나고 균형입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조치들이 가능하려면 뭐 핵 문제 해결이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다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거의 다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핵시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은 그것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와 개념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합의할 경우에 뭐 제재 해결을 비롯한 다른 상응 조치와의 로드맵을 짜기가 선순환적인 로드맵을 짜기가 대단히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네. 용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바로 한반도 비핵시대가 아닌가. 아니 그러면 이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도 그 점을 왜 분명히 하질 않고 네. 하노이에서 결렬될 때도 보면은 뭐 다른 요인들을 막 섞어버리잖아요. 뭐 경제 제재 5개를 해제해달라. 네, 네. 또 뭐 종전 선언도 사실은 트럼프하고 합의한 거고. 네. 이렇게 그 어떤 북한도 어떤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중간 단계 얘기를 많이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한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다 지금 와서 어려워졌다면 정 대표 말대로 북한도 그런 전략으로 이제 좀 더 바꿔가지고 어떤 비핵지대화를 연내하고 거기에 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에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비전, 이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북한식 비전을 좀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걸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단계적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 밥 우더드의 그 경로라는 책을 보면 나오는데 2018년 9월 6일 날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단계적 방식이에요. 네. 네, 단계적 방식. 첫 단계에서는 뭐 그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둘씩 풀어가는 이런 어떤 단계적 방식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강하게 요구하고 그게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한 것처럼 9.19 그죠? 남북 그 평양 공동선언에 그 유사한 내용이 담겼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기존의 관성 그리고 자기들 생각할 때는 파격적인 방식이 과거에는 영변 핵시설도 단계적으로 접근했었어요. 일단 문을 닫고 뭔가 뭐 중위를 받아내고, 그죠? 그다음에 불능화를 하고 불능화하고, 뭘 또 받아내고, 그죠? 그 다음에 폐기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도 흔히 얘기하는 살라미를 이렇게 나눠서 접근했는데 네.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내놓은 제안은 뭐였냐면 한꺼번에 다 없애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일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건 보상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보상이 아닌 그럼 거죠. 미국이 그죠? 이 정도도 해줄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재정 미국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북한이
뭐 장사하고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거였으니까 보상이라고 보기는 힘든 건데 아무튼 북한이 그걸 파격적인 안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김정은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 네. 그렇지만 단계적인 방식. 근데 이건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이었어요. 왜냐하면 영변 핵실의 가치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남북한이 당시에 크게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한 거예요. 이게 뭐 북한의 핵 능력이 한 7, 80%를 차지하고 이걸 폐기하면 불가역적인 비핵화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건 과거의 잣대로 바라본 거예요. 예를 들면 1994년도에 영변 핵시설의 가치는 거의 100%에 가까웠겠죠. 그렇죠. 그죠? 네. 2005년도 9.19 공동성명할 때는 한 7, 80% 됐겠죠. 근데 2018년이면 북한 스스로 국가 핵무력 건설을 완성을 선언했고 네. 그 미국 정보기관에 2017년인가요? 그렇죠. 네. 미국 정보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이 쳐도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50% 이상 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역적으로 된다는 것도 그걸 폐기한다 해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왜? 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변 카드 자체는 파격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컨텐츠를 봤을 때는 이게 찻잔석의 태풍이었던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그 강경파들이 파놓은 함정에 딱 빠지기 쉬운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네. 단계적인 해법의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만큼 이제 북한도 이게 좀 뭐 이게 한반도 트럼프 집권 이후로 한반도 드라마의 시즌 1이 끝났다고 한다면 미국 대선 이후에 뭐 북한도 당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1월이죠. 예. 일종의 시즌 2를 준비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즌 2에선 다른 시나리오를 갖고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물론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비핵지대화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조정 이런 것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의 생각은 자꾸 북한이 단계론을 얘기하고 조건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브 우드워드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김정은은 자기의 비싼 집을 팔고 싶지 않다. 네. 내가 사랑하는 이 소중한 집을 팔고 싶지 않아 한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도 이 핵이라는 보검을 핵무력이라는 거를 자기의 어떤 그 통치와 또 국가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 삼은 거다. 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비관적인 어떤 그 전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은 사실은 김정은이 진짜 그렇게 핵무기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진짜 뭐 어떤 거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생명줄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북한의 의도라고 본다면은 이런 단계적인 해법은 다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단계적 본다면 해법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그 결론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가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까지 이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게 옛날에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페리 프로세스나 제네바 합의나 뭐 저기 2005년 9.19 공동 성명이 다 실패한 이유가 네. 대부분 그것이 막상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검증 단계에서 대부분 그렇죠. 예. 실패한 거니까 설령 단계적인 건 합의를 해도 어느 순간 그럼요. 그 검증 단계쯤 가면은 이때부터 딴말하기 시작하고 서로 이해한 게 달라지고 하면은 아주 그 취약하게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와해돼 버리는 이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방식 중에 등산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등산에. 예. 예. 그 높은 그 산봉우리를 그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하나하나 그 험준한 산길을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인데 근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북한과 미국이 뭐 이쪽 길이 아니네. 너부터 올라가면 난 뒤따라서 올라가네. 아, 나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게 생겼네. 아, 먹을 것 좀 줘야 올라갈 수 있겠네. 막 온갖 것들 하다가 또 미국에서 갑자기 선수가 바뀌어 갖고 뭐 다른 선수가 오면은 야, 이거 지금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등산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비핵시대론이
품고 있는 건 일종의 하산론입니다. 뭐 먼저 산의 정상에 같이 뭐 헬기를 타고 내리든지 하면 같이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가. 케이블카 가도 되고 어. 정상에 먼저 올라가고 우리가 어. 발 디딜 정상은 바로 여기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예, 물론 하산도 쉽진 않지만 등산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되었든 한 번도 시대어보지 않은 방식, 한 번도 공론화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뭐 제가 주장을 해서 또 관련해서 제가 책을 내서가 아니라 한번 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정 대표 책은 꼭 한번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정독을 제가 권하고요. 그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거런 논리에는 전 손색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면 이런 비핵지대화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채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국은 동맹과의 마찰이라는 위험 요인을 감수하게 될 거다. 그것을 과연 받아 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동맹의 재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동맹의 재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죠. 예, 사실 이것은 미국의 해구산 정책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동맹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건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도도 결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지난 30년 동안의 시도와 실패를 반복해 오는 게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 더군다나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그 의무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5대 핵보육들이 공의 약속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예. 미국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전략무기 경쟁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국제법적으로 같이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다자주의의 가능성도 같이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만 비핵시대의 그 가능성이 인제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은 비핵시대 가능성이 인제되어 있는 것이고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한미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최근 만만치 않게 나오는 건 얘기 중에 하나가 역의 균형제론이잖아요. 오프쇼어 밸런스. 예. 그러니까 굳이 대규모의 주한미군과 무기를 한국에 굳이 갖다 놓지 않아도 그죠? 예. 미국이 뭐 일본도 있고 괌도 있지만 장거리 타격 능력 또 더군다나 우주군까지 창설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중국이나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굳이 한국 땅에 그런 어떤 엄청난 무기들을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히 그런 걸 억제를 할 수 있는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안보의 키워드가 경제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안보의 경제성. 이것이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안게 되는 그 숙제가 될 터인데 어쨌든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전개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 돈 세이브해라. 예. 그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미국 좋고 우리 좋고 이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가지고 미국하고 일단 토론을 해봐야죠. 네.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마 들으시기에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면은 이거는 여태까지 했던 발상을 전복시키는 좀 새로운 경로를 지금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 자세한 거는 정옥식 대표가 발간한 비핵지대화의 길. 예.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한반도의 길. 예, 왜 비핵지대인가?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일독을 제가 권해드리고 사실은 이런 고민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런 상태로 미국 대선이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우리의 생존에 대한 도전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준비된 답변이 없으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시련과 도전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하나의 우리가 어떤 평화국가, 중견국가로서 무엇이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앞서서 준비하는 나라가 결국은 성공하는 나라, 평화와 어떤 그 번영의 어떤 그 가능성을 움켜쥘 수 있는 나라다. 이 점을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예, 그 비핵지대화의 길을 우리가 한번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한번 꼭 살펴보자는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네.
아유 김종대 본부장께서 이제 진행까지 하셔가지고 클로징까지 마무리까지 해주시죠. 다 돼버렸네. 예, 저희 오늘 평화로 방송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